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은행에서 지역경제조사 업무를 맡고 있는 정희완 과장이라고 합니다. 지금 오늘 이렇게 의미 있는 행사에서 저희 연구 결과를 발표할 수 있게 돼서 이제 굉장히 영광이고요. 또 앞서서 김기훈 교수님께서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과 또 그 역량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이 역량을 조금 더 이 지역에 계시는 자영업자분들께 초점을 맞춰서 또 실증적으로 분석을 해보고, 또 이제 앞으로 자영업 지원이 나아가야 될 그 방향을 한번 모색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연구 배경입니다. 최근에 이제 자영업자분들께서 이제 업황 또 많이 안 좋으시고 또 폐업이 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을 주변에서 많이 접해 보셨을 텐데요. 여기에는 어떤 경기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이런 온라인 플랫폼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그런 구조 변화에 따른 어떤 측면도 또 주요한 요인으로 이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용하시는 온라인 플랫폼 하면 예를 들어서 쿠팡이나 배달의 민족 이런 서비스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경제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생산성이 제고가 되고 또 소비자 편익이 증대되는 등의 이제 경제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로 또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아래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이런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이 큰 어떤 이제 유통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음식 서비스에서 이런 온라인 플랫폼이 괄목할 만한 이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통이나 음식점업 같은 경우는 이제 자영업 비중이 굉장히 큰 산업입니다. 그런데 이 온라인 플랫폼은 자영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전통적인 대면 서비스업에서 이 온라인 주문과 또 배달이 결합이 되니까 이제 공간적인 한계를 또 극복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는데, 그에 반해서 또 이런 혁신이 어떤 경쟁과 또 승자 독식을 심화시키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양극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최근에 자영업자 간의 양극화 지표가 좀 이렇게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인데, 오른쪽 아래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상하이 20% 자영업체 간의 매출 격차가 소매업의 경우에는 한 약 240배 정도, 그리고 이제 음식업 같은 경우에는 한 35배 정도로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한 연구 결과를 이제 먼저 요약을 해드리면, 실제로 이런 온라인 플랫폼 확산이 자영업자 간의 양극화를 여러 측면에서 이제 심화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소매업의 경우는 지역이나 온라인 판매 도입 여부 등에 따라서, 또 음식점업 같은 경우에는 업체 규모나 또 업력 등에 따라서 양극화가 심화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양극화로 인해서 경영 악화를 겪는 자영업체분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금융 지원을 이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효율적인 금융 지원 방안을 좀 마련을 해보고자 이제 자영업 금융 지원 효과를 분석을 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영업 금융 지원 효과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효과가 일부 집단에만 집중이 되거나, 또는 지원 형태에 따라서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이런 생산성이 낮은 업체에 대해서 금융 지원을 했을 때 다른 업체에 대해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지원 현황을 살펴보게 되면 이런 효과가 작은 그룹이나 또 생산성이 낮은 업체에 대한 지원 비중이 오히려 이제 상승하는 그런 이제 자원 배분의 비효율이 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자영업 지원은 이런 구조 변화 속에서 이제 밀려난 자영업자들에게 어떤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을 또 구축을 하는 한편, 또 다른 금융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더 성장에 초점을 맞춰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업체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또 충분한 규모로 지원하는 그런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번 2장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유통 플랫폼과 음식 배달 플랫폼으로 나눠서 영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통 플랫폼의 영향은 이제 소매업에서 보면은 점포, 흔히 이제 가게라고 하죠. 이제 점포가 있는 소매업과 없는 소매업 간에 좀 차별화된 영향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역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 점포 소매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이렇게 고르게 퍼져 있는 반면에, 이 통신 판매로 주로 구성되어 있는 무점포 소매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이런 점을 좀 반영을 해가지고 저희 분석 방법은 그 시군구 수준의 이런 신용카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이제 온라인 소비 비중을 설명 변수로 하는 모형을 한번 추정을 해봤습니다. 뒤에서 이제 나올 이런 추정 개수 같은 경우는 이 온라인 소비 비중이 1%포인트 상승을 할 때 그 인구 10,000명당 취업자 수 변화를 의미합니다. 먼저 소매업 고용 같은 경우는 비수도권에서만 약 한 8명 정도 고용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수도권에서 감소는 이제 유의하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비수도권 고용 변화를 이제 오른쪽 아래 그래프에 보시듯이 종사상 지위별로 한번 나눠보게 되면 법인 쪽에서는 고용이 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자영업 부문, 이 자영업자와 그 고용원에서 그 고용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특히 관심 있는 이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한 약 6명 정도 줄어들었는데요. 이 숫자가 약간 좀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기 광주 서구의 인구를 보니까 한 약 28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30만 명 정도 되는 도시로 환산을 했을 때 이게 한 180명 정도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수도권에서만 소매업 그 고용이 자영업자가 줄어든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먼저 이 점포 소매에서 비수도권 자영업자가 더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점포를 운영하더라도 그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를 병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비수도권 지역에서 이 오른쪽 아래 그래프처럼 그 온라인 판매 도입률이 더 낮은 그런 영향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점포 소매 같은 경우는 그 성장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제 개인 사업자가 통신 판매를 한다라고 할 때도 어떤 그 대형 그 도매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풀필먼트 센터라든지 이런 인프라가 되게 중요한데 이런 전후방 인프라가 수도권에 또 집중되어 있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 간에서의 양극화뿐만 아니라 이 지역 내에서도 이 점포 소매 자영업자 간의 양극화가 나타났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온라인 판매를 도입한 경우에는 오프라인 소비 위축을 좀 완화를 하거나 아니면 또 오히려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왼쪽 아래 그래프에 보듯이 이제 온라인 판매 도입률이 높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낮은 지역에 비해서 자영업자 수 감소폭이 한 2.2명, 그러니까 한 30% 정도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상품별로 보게 되면 앞서 발표에서 나왔지만 최근에 온라인 대체가 큰 부분이 이제 음식료품이랑 의류거든요. 이쪽에서 또 자영업자 수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음식료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런 신선식품 새벽 배송 서비스 같은 게 도입이 되면서 이 온라인 판매 품목 중에서도 가장 이제 성장 속도가 빠른 부분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이런 다양한 상품을 판매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온라인화의 충격을 어느 정도 상쇄를 할 수 있었던 이런 종합소매업 같은 경우에는 고용이 줄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매출 상하위 20% 그 업체들 간의 이 매출 성장률 격차가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랬더니 수도권에서는 한 5%포인트 정도, 그리고 비수도권에서는 이보다 높은 한 7%포인트 정도 격차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관 산업에서도 이 소비가 온라인화되면서 그 영향이 좀 상반되게 나타났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다들 예상하시다시피 택배 수요는 크게 늘었고 그에 따라서 택배업 고용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로는 이 온라인 소비가 도입되면서 저희한테 이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이제 쇼핑 시간을 이제 크게 절감을 할 수가 있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시간 집약적 서비스라고 해서 이제 사람들이 소비를 하는데 시간을 투입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헬스장이라든지 아니면 요새 인기 많은 프로야구 관람이라든지 이런 체험형 서비스에서의 소비는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반면에 임대업의 경우는 최근에 이제 이런 물리적인 점포의 중요성이 낮아지면서 이제 상가 공실률이 상승하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음식 배달 플랫폼의 영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팬데믹 전후로 해가지고 이 배달 앱이 엄청나게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음식 서비스에 있어서도 큰 구조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옆 동네에 있는 맛집에서도 뭐 이제 클릭 한 번이면 음식을 배달할 수가 있게 됐죠. 그런 이제 소비자 선택폭이 확대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음식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소비자 선택폭이 확대되는 게 결국에는 더 많은 경쟁자들과 경쟁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 두 번째로 전체 외식 시장은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존의 유통 플랫폼은 오프라인 점포를 대체했지만 이 외식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음식 배달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그 음식의 제조하는 역할은 그대로 음식점에 둔 채로 이 배달 서비스만 이렇게 대신해주는, 그래서 이제 서로 보완적인 서비스이기 때문입니다. 네, 분석 방법은 앞서와 대동소이한데 이제 설명 변수가 지금은 이제 전체 음식점 매출 중에서 이 배달앱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고요. 또 이번에 추정 계수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음식 배달 비중이 10% 포인트 상승을 할 때로 환산을 해서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음식 배달 플랫폼이 확산이 되면서 음식점업의 그 자영업자 수는 또 이제 경쟁이 심화되고 또 그에 따라서 폐업이 증가하면서 3.4명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인구 30만 명 정도 도시로 환산을 하면 한 100명 정도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근데 좀 특징적인 점은 소매업과 다르게 그 지역 간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음식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로컬 서비스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뭐 대도시에 있는 대형 음식점이 어떤 지방에 있는 다른 음식점을 뭐 대체한다거나 이런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영업자 수는 줄어들게 되었는데 전체 고용은 오히려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이제 음식 배달 플랫폼으로 인해서 외식 시장이 이렇게 확대되는 가운데 이제 그 중에서 또 경쟁에서 살아남는 업체들이 있겠죠. 그분들이 이제 고용을 늘렸기 때문으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음식점에서도 소매업체처럼 자영업 간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먼저 여기서도 그 규모별로 봤을 때 이제 매출액 상하이 20% 업체들의 성장률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한 3% 포인트 정도, 그리고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보다 한 2배 정도 큰 6% 포인트 정도 확대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비수도권에 계시는 어떤 그 영세 업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조 변화에 좀 대응하는 게 상대적으로 좀 더 어렵고 또 이제 플랫폼을 이용하다 보면 다양한 이제 비용들이 들게 되는데 이런 비용 부담도 있었던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업력인데요. 이제 음식 배달 플랫폼이 확대되면서 신규 창업한 음식점보다는 기존에 이미 선 진입되어 있어서 이제 뭐 누적된 리뷰도 많다거나 뭐 주문 횟수도 많고 뭐 그런 기록이 많은 업체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업종별로 봤을 때는 배달앱 이용 비중이 높은 일식이나 서양식 같은 데서는 자영업자 수가 늘어났고요. 반면에 이런 배달앱 이용 비중이 낮은 한식, 뭐 음료, 주점 같은 경우에는 폐업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그 자영업 양극화 양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왼쪽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주요국 자영업자 비중과 소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소득 수준을 감안을 해도 자영업 비중이 이렇게 주요국보다 높은 상태가 한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 그래도 자영업이 좀 공급 과잉된 상태인데 여기서 온라인 플랫폼이 확산되면서 양극화까지 더해지니까 상당수 자영업체들이 이제 좀 업황이 크게 악화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응해서 정부는 이제 금융 지원을 확대를 했는데요. 일례로 오른쪽 아래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에서 이제 소상공인 대출에 대해서 재보증해준 금액을 보게 되면 이 팬데믹 전으로 해가지고 그 전보다 한 약 2배 정도 늘어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기술 변화에 따른 자영업 양극화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 주요 지원 수단인 금융 지원을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효율적인 지원이라는 것은 다른 자금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어떤 추가적인 투자를 유발하는 것을 의미하고 또 이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업체로 자원이 배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효율적인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를 한번 이제 도모를 해보기 위해서 그간의 이제 도소매 음식점 자영업에 대한 금융지원 효과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분석에는 이제 전수조사 자료인 그 기업통계 등록부 마이크로 데이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기본적으로 전체 효과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 1년 후에 매출이 8.8% 늘어나고 폐업 확률은 1.6%포인트 감소하고 이런 경영 성과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봤을 때는 차입 제약의 정도가 더 큰 비수도권 지역에서 매출 개선 효과가 유의하게 더 컸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살펴보게 되면 먼저 업체 특성별로 봤을 때 이 매출 개선 효과가 그 차입 제약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는 창업 초기 그리고 소규모 또 청년층 업체에 대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아래 그래프에서 이제 파란색 막대기가 매출 효과인데요. 왼쪽에 아주 크게 효과가 나타났다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급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여기 이제 매출 효과가 급감을 했던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런 자영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폐업 확률에 있어서만 유의미한 수준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사업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그런 정도의 효과만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이 금융지원 특성에 따른 효과를 한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봤습니다. 먼저 그 2천만 원 미만의 소액 지원을 했을 경우에는 매출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없고 또 폐업 방지 효과도 사실상 거의 없는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2천만 원 이상을 지원하게 되면 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렇게 금액처럼 지원 기간도 길면 길수록 더 효과가 클까?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2년만 지원받은 업체랑 4년 지원받은 업체를 비교를 했을 때 이 2년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얻는 추가적인 개선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수혜 업체의 그 경영 성과 관점에서 한번 살펴봤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금융 지원으로 인해서 그 수혜 업체의 경영 성과가 개선되면 지역 경제 전체 관점에서도 이게 항상 이로울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경쟁력을 잃은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만약에 지나치게 오래 살아남게 되게 되면 다른 업체의 성장을 좀 저해하는 그런 부정적인 외부 효과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외부 효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경쟁력 잃은 업체가 시장에 남게 되면서 이제 공급이 과잉이 되고 또 출혈 경쟁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또 이런 생산적인 업체에 갈 자금이 못 가게 되면서 이제 그런 기회를 상실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저생산성 업체에 대한 금융 지원이 지역 내의 다른 자영업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 외부 효과를 한번 추정을 해봤습니다. 먼저 이 저생산성 업체에 지원을 했을 때 그 해당 업체에 대한 지원 효과 자체는 정상 업체와는 통계적으로 이런 차이가 없었는데요. 중요한 건 이제 두 번째 결과입니다. 원래도 이런 저생산성 업체가 지역 내에 많이 늘어나게 되면 그 지역 내 다른 업체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분석을 해본 결과 이분들이 지원까지, 금융 지원까지 더 받게 되면은 다른 업체의 매출이 더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정적 외부 효과가 실제 있는 그 가능성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그 지원 현황을 한번 평가를 해봤을 때는 이런 그 일부 그 차입 제약이 큰 일부 업체의 효과가 집중이 됐는데요. 근데 아래 그래프에 보시듯이 실제 지원 현황입니다. 실제 지원 현황은 이 업력이 길거나 중대규모거나 중장년층 이상, 그러니까 효과가 좀 적었던 업체에서 오히려 더 크게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두 번째로는 이 왼쪽 아래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던 이 2천만 원 미만의 소액 지원 비중도 한 상승을 하면서 한 8%포인트 정도 이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런 그 소액 지원 현상은 비수도권 지역에서 조금 더 뚜렷했습니다. 수도권 업체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한 5,6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았는데 수도권에서는 이거 한 77%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경쟁력을 상실한 업체에 대해서 금융 지원을 통해 가지고 사업을 보호하게 되면 경제 전체의 어떤 생산성이 낮아지는
그런 현상이 있었고, 또 이게 의미하는 바는 이제 사업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시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 그래프에서 보듯이 이 생산성별로 수혜업체 비중을 보게 되면 이 외부 효과가, 부정적인 외부 효과가 있었던 이 저생산성 업체에서도 상당폭 지원 비중이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원 배분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비효율이 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 대응 방향인데요. 온라인화에 따른 어떤 구조 변화는 이제 기술 발전에 수반되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흐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 이거를 이제 대응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 경제나 어떻게 보면 경제 전체나 아니면 자영업자분들에게도 부담이 어떻게 보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한 방안은 이 잠재력이 높은 자영업자들은 성장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제공을 하고, 그렇지만 동시에 또 경쟁에서 밀린 자영업자분들에게는 또 재기를 할 수 있는 견고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투트랙 전략을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그 성장 잠재력이 높은 업체들이 대형화되고 또 기업화되면 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되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 그렇게 퇴장한 자영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임금 근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늘어나게 되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로는 금융지원 같은 경우에는 좀 성장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업체를 선별해서 단계적으로, 또 아까 소액 지원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충분한 규모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 같은 경우에는 이런 창업 초기라든지 이렇게 비교적 차입 제약이 큰 업체에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업체를 발굴하는 그런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또 지원기관의 전문성을 강화를 하고, 또 이런 유관기관 간의 지원 이력이나 업체 정보 같은 그 데이터를 통합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수적으로 구축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좀 넘겨주시죠. 네, 두 번째로는 자영업 안전망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아닌 사람을 보호하는 것을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업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해외 선진국 사례들을 참고를 해보면 자영업자들도 이제 당연 가입을 하는데 정부 지원을 통해서 이제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그런 방식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보호하게 되면 앞서 봤듯이 이런 부정적인 외부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이런 구조 변화가 일어날 때 앞서 분석에서 보셨지만 비수도권 지역에서 좀 더 타격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 자영업자분들을 고려한 지역 기반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성장 가능성이 높은 체험형이라든지 그런 서비스를 지역별로 특화를 하고, 또 이제 온라인 접근성이 제고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는 방안이 있겠고요. 또 아울러서 거점 도시 내에 어떤 대규모 소비 인프라를 구축을 하게 되면 이제 수도권으로의 소비 유출을 좀 막고, 또 이제 지역 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네 번째로는 이런 구조 변화가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로 인해서 영세 업체들이 피해가 생기는 것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정 거래에 대한 그 룰을 사회적으로 합의를 하는 것을 촉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이런 자영업 진출입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과잉 공급을 좀 완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폐업이나 이럴 때 비용 지원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선진국 사례들을 봤을 때는 이런 전문가 집단이 참여를 해서 선제적으로 폐업 컨설팅을 좀 해주고, 그래서 이제 소프트 랜딩을 조금 도모할 필요가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그 정부 지원을 할 때 또 임금 근로를 전환을 했을 때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런 창업 지원 시에
어떤 경쟁 방식을 도입한다든지 아니면 상권 정보를 제공을 함으로써 신중한 창업을 유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